반갑습니다, 여러분. 경비지도사 초단기 합격을 위한 헌법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법은 상당히 좀 공부를 처음 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이라서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헌법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도사 시험에 나올 만한 정도의 수준에서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영상에 사진을 넣어봤는데 제가 약간 뽀샵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인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못생겼습니다. 근데 뽀샵을 해서 좀 잘 나왔으니까 사진이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헌법은 뭐냐면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두 가지 근간을 해서 만들어진 최고 규범입니다. 우리 모든 법률 중에서 최상위 규범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는, 민주국가의 헌법은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반드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구조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또는 의원 집정부제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권은 제가 말씀드린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구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을 얼마나 잘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구성의 3요소는 여러분 너무나 알죠. 초등학교 나오잖아요. 영토 국민주권이죠. 영토 국민주권. 그래서 영토 국민주권인데 헌법은 아니에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 헌법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주국가에서 군주의 단독의사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을 헌정헌법이라고 한다. 헌법의 종류를 분류할 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군주가 독단적으로 만들었다. 헌정헌법. 이런 정도 개념은 아무튼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헌법 개정을 약간 시도한 적이 있죠. 그래서 헌법 개정은 과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법률하고 구분해서 단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헌법 개정은 누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이 만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숫자가 작으면 안 돼요. 제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 그러니까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되죠. 발의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적 과반수는 151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적 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니까 절반을 넘어야 되니까 151명 이상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151명 찬성이 없으면 헌법 개정안 자체를 발의를 못합니다. 제한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반드시 20일 이상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이 국회로 가게 되는데,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국회에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까다롭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국회의원 유권자 쉽게 말하면 현재 원래는 우리나라 유권자 숫자가 대충 4,04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40만 명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의 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개정안은 확정됩니다. 자, 헌법 개정안은 언제 확정되느냐? 대통령이 공포하면 확정되느냐? 아니요. 국민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국민의 찬성을 얻은 때 확정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한다. 공포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은 9번 개정되었는데, 제1공화국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48년 7월 17일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최초로 제정돼서 공포되었고, 87년도에 9번째 개정이 됐죠. 노태우 정부 때.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헌법 개정 절차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8회 10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인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옳지 않는다. 오케이. 헌법 개정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제적위원 3분 이상이 찬성에 의결된다.
자,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가 맞는데 이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이냐? 이건 아니죠. 먼저 공고돼야 되니까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공고되고 국회로 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이 되겠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어떤 기준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어떤 날부터 며칠이냐.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앞에 무슨 기준 시점 둘 다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자, 이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임기 현재 5년인데 이걸 7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일 국회에서 또 국민투표를 거쳐서 통과되었다고 칩시다. 헌법 개정이 확정되어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헌법 조문 자체에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 개정은 국회가 의결한 후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자, 국민투표 붙이는 것은 국회 의결 후 30일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헌법 개정 흐름도입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그 다음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그럼 공고한 날로, 공고가 끝나고 국회로 온 날, 자,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고를 20일에 딱 하면 국회 의결 기간 40일밖에 안 남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 국회가 의결된 날로부터 3분의 2죠? 제적 3분의 2입니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그럼 사실은 헌법 개정이 발의되고 공고, 의결, 국민투표 거칠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20일, 40일, 90일 한 100일 이내에 결판 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야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은 여기에 확정된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즉시 국부입니다. 자, 20일, 60일, 30일.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 제가 제3분의 2 유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이것도 그 흐름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번이 틀렸죠? 자, 그에 비해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입니다. 헌법 4.1조에 의해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을 이걸 국가적 공권이라고 그랬죠. 법률 제정은 법률안의 제출, 의결, 공포의 3단계를 거칩니다. 딱 없는 것은 헌법, 국민투표가 없어요. 국민투표가,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투표까지 해서 4단계죠. 법률은 3단계다. 자,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하면 돼요. 근데 최초 발의했는데 그걸 다시 수정해서 발의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20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30명 이상이 발의가 돼야 되고, 또는 정부에서 있습니다.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10명 또는 30명 이상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그 다음에 의결은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을 한다. 본회의에 가서 제적 과반수니까 151명 이상의 참석과 그 중에서 출석 과반수의 참석. 제과 출가가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쉽죠? 조금 쉽습니다. 헌법은 제적이건 그냥 3분의 2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출가입니다. 개정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면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와서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포되기 전에 하나의 단계가 또 있어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검토해 봤더니 이 법률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15월 이내에 이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거부권 행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안 이거 돌려보내는 걸 환부라고 불러요. 거부권 행사의 꼬루 환부입니다. 그래서 이 환부할 때는 방식이 있어요. 그 법률안 전체를 거부하면서 환부해야 되지, 법률안 일부만 거부하거나 일부 수정해서 거부하거나 안 됩니다. 일부 거부 X, 수정 거부 NO X, 전부 거부 Yes.
아시겠죠?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입니다. 자, 거부권 행사에서 이 법률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을 때는 재의결 절차를 가는데 이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독특합니다. 이게 국회 의결 정족수 중에서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정한 것은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에서 재의결하는 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제과 출산물이 확정됩니다. 자, 확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요. 헌법 개정안은 즉시죠.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고 말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공포를 안 하게 되면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겠죠. 보통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그걸 발행하니까 발생하죠. 여기 있잖아요. 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헌법 규정에 뒀습니다.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이것이 법률의 제정, 개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헌법과 구별해서 단디 야무지게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칙, 기본 질서 이런 건 뭐가 있는가? 크게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 글씨가 상대적으로 더 시험에 내기 쉽고 중요합니다. 자, 자유민주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 1조 2항이요. 그 다음에 국민이 가진 기본권은 국가가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은 상권분립이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나눠주고 여기다 헌법재판소까지 있어서 어찌 보면 사건분립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해요. 자, 법치주의는 법치주의인데 그 알라에다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국민을 통치하는 거죠. 법치주의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왜 실질적 법치주의냐 말이죠. 자, 여기서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를 추구한다 하면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이 개념이 여러분 아마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면 어려울 거예요. 자, 근대 국가에서는 17, 18세기는 형식 법치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만들면 모든 국민은 그 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무조건 법을 지키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법치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국가에 들어서 가만 보니까 이 법 중에는 말이죠. 악법이라든가 악법적 요소를 가진 나쁜 법도 가끔씩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실질적 정의라든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들도 가끔씩 만들어지니까 존재하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형식 법치주의보다는 실질적 법치를 추구한다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다면 그 법은 가능하면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고 평등의 관념에 진정한 평등의 관념에 부합하는 그런 그런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뭐 그런 것들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법들이 주로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뭐 노동조합법, 그 다음 사회보장 관련 법들 다 실질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 자, 복지국가는 여러분 압니다. 요새 뭐 긴급재난지원금 여러분 받고 있죠. 저도 우리 동사무소 가서 약간의 그 돈이 든 카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 원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회국가 원리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 요게 뭔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회국가 원리와 사회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 어떤 경제 원리, 이걸 사회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 또는 사회국가 원리, 국가의 원리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사회국가 원리나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그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존중하는데 다만 그런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너무 존중하다 보면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약간 개입해서 자본시장 경제의 원리를 약간 수정하는 원리, 보완하는 원리, 이것이 바로 사회국가 원리 또는 사회적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법 취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해요. 뭐 노동관련법, 사회보장관련법을 통해서 사회국가 원리나 사회시장 경제 원리를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금, 지원금을 주는 것도 사회국가 원리는 사회시장 경제 원리하고 상당히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준다. 뭐 기본소득을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이러면 과연 이것이 사회국가 원리나 사회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 또는 이걸 너무 넘어서서 공산주의 원리나 사회주의 원리에 가까운 것이냐,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 제 개념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일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민주화 원리, 뭐 공정경제 이런 것들은 다 사회국가 원리라든가 사회시장 경제 원리를 추구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국가주의는 여러분 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노력한다. 이런 것이 헌법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류, 뭐 K-팝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가에서 중시하죠. 그래서 이 문화를 굉장히 숭상하는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주의 등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어적 전쟁은 가능한데 우리가 먼저 외국을 침략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을 위배되는 거예요.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8가지. 그와 관련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포괄임 입법주의는 금지되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거리가 멀다. X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포괄임 입법주의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조세 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그게 죄행 법정주의죠. 이 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말해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법, 무슨 뭐 세금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법. 그러니까 법률로 세목과 세율을 정해놨어요. 소득세는 몇 프로? 저도 예를 들면 학원에 강의를 하게 되거나 하면 학교에 강의하면 근로소득세 3.3%를 떼죠? 그건 소득세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로 세목과 세율을 다 정하기 힘드니까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위임하면 이걸 개별위임이라고 해요. 법률에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위임은 일반적으로 허용합니다. 법률에서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데, 기준과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고 통째로 세목과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건 조세 법정주의 원칙이 위배돼요. 이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을 정하는 이유는, 조세는 여러분 세금 많이 물리면 국민적 저항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려가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 세금을 너무 올리고 막 부동산 너무 뛰니까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적정한 정도의 세금 필요하다는 거죠.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령이 위임했다. 그럼 대통령이 막 세목과 세율을 막 정한다. 그러면 국회가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국민 생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포괄임은 금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포괄임 입법주의 금지. 도 핵심입니다. 다음은 헌법 규정과 관련된 법률의 연결입니다. 자, 헌법 규정과 법률이 관련된 법률이 어떤 게 있는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지금 9,140원인가 그렇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뭐 물론 일반 근로자도 보호받지만 연소자 근로는 더 특별히 근로시간 같은 거 뭐 이런 걸 더 제한받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기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취업할 때 가점 같은 건 좀 더 유리하죠. 국가유공자 요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상권을 갖는다. 노동상권, 그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적혀 있어요. 그 시험 문제 얘기 나온 적 있습니다. 헌법 규정과 관련된 법률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적어놓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무슨 문제인데 관련 법
헌법 규정과 관련된 법률을 상호 매치시켜서 여러분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의회의 권한, 장의 권한입니다. 자, 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죠. 장은 규칙을 제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할 권한이 있어요. 국회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권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고 확정할 권한은 국회에 있고 지방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 쓰고 나면 결산하죠. 결산을 잘 썼나 못 썼나를 승인하는 건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회도 정부가 예산을 다 쓰고 나면 결산 승인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시의회, 구청의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사무감사, 조사권 때문인 거예요. 예산권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자치단체 장의 권한은 소속 직원의 임명권, 예를 들면 인사발령권 있죠. 임용한다, 신규 임용을 한다, 다른 데 발령을 낸다, 면직을 시킨다. 신분을 박탈하는 건 면직. 그리고 임용과 면직을 합쳐서 임면권이라고 해요.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주세요 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마치 아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또는 환부권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의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 부의권. 자,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권이 있는데 어떤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권한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입니다. 보니까 어젠가 뉴스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경북 정상부터 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 그럴날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대구 시민하고 구민한테 주민투표를 붙여서 군민도 찬성하고 대구 시민도 찬성하면 군은 대구시에 편입되는 거예요. 경북 상북도에서. 이런 것은 주민투표 사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마산시하고 진해하고 시하고 구분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마산, 창원이 합쳐져서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되었죠. 주민투표 붙여서 된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다음은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의 권리입니다. 자, 권리가 보장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먼저 볼까요? 조세자 과태료 징수를 처리해주라. 조세과태료를 삭감해주라고 청구하신 거는 이게 안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주민이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차위반 걸리는데 4만원 걸리니까 성질하니까 과태료 말이죠. 4만원 이거 너무 비싸니까 2만원으로 깎아주세요 하고 자치단체 청구한다, 요청한다. 안 받아줍니다. 이건 권리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권리가 없어요. 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권, 이건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주민소환권도 할 수 있어요. 주민소환권. 예를 들면 자치단체 장이 너무 행정을 못한다. 그러면 주민소환권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해가지고 일정 인구수에 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그 사람이 공직에서 파면 해임될 수도 있어요. 자치단체. 경상남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도지사에 대해서. 주민소환권이에요. 국민의 권리죠. 주민의 권리죠. 그 다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이 있습니다. 알겠죠? 법령의 제정, 개지, 폐지 청구권.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행정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너무 일을 잘 못했다. 부당하다. 위협하다. 그러면 감사 청구권이 있다. 자, 없는 거 위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관련해서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세종시는 조막기만 해요. 인구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역이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울산도 광역이죠. 적어도 광역자치단체가 되려면 인구가 한 100만 정도 이상 돼야 돼요. 대전도 100만 넘죠. 근데 이 세종시는 조막기만 한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알아두시기 됩니다.
제주도도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시 팔달구 건성구, 용인시 수지구 최인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근데 구청, 근데 여러분 구청장 되면 다 여러분 자치단체 장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 중에는 자치단체 장도 있고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도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시장이 다 임명하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인데, 이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아닌 구입니다. 자, 이런 걸 어디 있냐면, 인구 50만,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구이긴 한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의 구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드리면, 특별시,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하는, 도시에 소재하는 구, 이거는 자치단체 아니다. 그래서 요 팔달구청장, 건설구청장은 수원시장임이에요. 창원시장이 마산납포구청장, 무슨 구가 있던데? 의창구청장 다 임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은 기본권 강한 규정인데, 기본권은 또 분량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